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 5개월 만인데요.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기준이 되는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자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의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식사를 누군가에게 사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했었다고 하는 것을 반성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떳떳하게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까지는 얻어먹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 논쟁을 바꿔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년에 440원을 올리는 이 싸움에서 경영계는 국가 경제의 불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5시간을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밥값으로 얻어먹으려는 심보가 쉽게 고쳐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진의 톡쇼 오늘 10번째 시간은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위원장 후보이기도 하십니다. 유훈혜 재선 의원과 함께합니다. 모든 이가 하나 되어 즐기는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2016년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그 즐거운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진의 톡쇼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사실 선거 기간이고 또 엄청 바쁘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또 바로 또 성주로 가셔야 되는 일정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먼저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우리 톡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더운 여름에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유은혜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국민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또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제가 현안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선거 기간이니까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지난주 저희 공개 방송할 때 양향자 후보가 잠깐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고 가셨는데 지금 이제 전국의 여성위원장을 해보겠다라고 나오셨잖아요. 네. 제가 출마 선언문도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네. 정말 강하게 주장하시고 싶은 이유 그리고 내가 꼭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8대 대선 때 이제 여성들의 투표율이 1.6%가 처음으로 높아졌고요. 이번 20대 총선 때 특히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13.5%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면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열린다. 여성의 힘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의 힘을 어떻게 모아갈 건가? 제가 이제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저를 국회로 보내서 일해라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렇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이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대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바꿔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선봉에 꼭 유은혜여야 하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바꾸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투표 이것을 교두보로 해서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건가가 문제지 않습니까? 예. 지금 뽑는 이제 최고위원은 그냥 여성 최고위원이 아니라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여성위원장입니다. 전국 여성위원장은 우리 당의 253개 지역의 여성위원회와 시도당 여성위원회 그리고 기초광역지방의원과 국회의원까지 이 모두를 아울러서 저는 253개 지역위원회의 여성위원회의 활동이 일상적인 사업이 풀뿌리처럼 각 동네 골목마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 사업들이 근데 그 이제 사실 여성위원회는 청년위원회랑 다르게 다르죠. 10%의 국고 지원금도 받고 네. 뭐 예산도 어느 정도 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성위원장들도 다들 쟁쟁한 분들이 그동안 쭉 해오셨어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그 풀뿌리 정치, 풀뿌리 여성의 정치 참여, 그건 왜 안 돼 왔을까요? 그러고 나서 유은혜 의원이 되면 진짜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위원장 하려고 이제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지만 그동안에 여성위원장 했던 분들이 또 열심히 해오셨지만 그동안에 리더십 센터의 교육이나 말씀하셨던 10%의 여성 기금이 여성위원회 활동을 활동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예. 구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청년위원회도 가끔 얻어쓰고 그랬습니다. 그 여성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53개 지역 여성위원회가 실제로 동네 골목골목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안 됐거든요.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회 본래 사업에 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그동안에 여성위원장들이 현역이 했는데 뭐 달라진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여성위원장들이 열심히는 했지만 여성위원장에게 집중되는 일의 구조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예. 저는 이 구조를 바꿀 겁니다. 여성위원장 혼자 모든 일에 집중해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당 여성위원회별로 여성위원장들이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각 그 지역이나 현안이나 정책이나 법안들을 분담해서 우리가 을지로위원회에서 책임위원 하듯이 예. 분권형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여성위원장 혼자의 이런 역할이 아니라 분담된 역할로서 그것을 조직적 체계로 만들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이 뭐 공약은 많이 잘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그걸 실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되짚어 보려면 그동안 잘해 왔는가라고 하는 다른 면들을 보면 될 텐데 여성으로서 이제 재선 의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의 지역구가 있고 그 운영에 있어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셨었는데 다른 지역위원회와 다르게 우리 지역에는 뭐 좀 분권형으로 가고 있다. 네. 아니면 뭐 어떻게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과거를 증명으로서 보여주실 수 있을 만한 네. 게 있으실까요? 저희 지역은 그 기초광역의원의 75%가 여성입니다. 한 명만 남성이고요. 그래서 이거 역차별 남성들이 좀 아닙니까? 역차별 아니냐 하는데 비례대표 한 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시도 의원들, 그러니까 기초광역 여성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사업하고 하는 그리고 이제 저희 고양시, 예. 경기도 의회의 조례와 뭐 법들을 저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서로 그 소통하면서 이제 입법은 제가, 조례는 이제 도에서 필요하면 도의원이, 시에서 필요하면 이제 시의원이 예산과 정책과 법안들을 이렇게 소통하는 구조로 그 일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이 지역 여성들, 특히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내의 교육, 공교육만을 가지고서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무슨 정답을 찾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존감을 갖고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교육들을 학교 내에서 잘 받지 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 그러니까 2013년부터 엄마와 함께하는 신나는 문화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을 받아서 강사를 하고 아이들이랑 수업을 했고요. 그게 너무 이제 좋고 아이들에게 너무 행복한 교육이 돼서 19대 20대 기간에 교문위원 하셨으니까 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뒤에 좀 그러시죠. 여쭤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으면 예. 제가 이미 저의 정치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 30%가 우리가 이제 당원 당규인데 안 지켜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역에서도 그런 걸 이미 확보해 왔고 지역의 풀뿌리 사업으로서도 경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전국 여성위원회에서도 사례들을 만든 것을 같이 나누고 또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정책, 법안을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하면 여성들의 마음을, 표를 우리 조직 자체를 탄탄히 하면서 이것을 확장력 있게 여성들의 예. 마음을 모아올 수 있고 그것이 정권 교체의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출마했습니다. 예, 그 마음들을 출마 선언문에 이제 담으셨는데 네.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 눈에 뜨는 게 사실 이거 매번 나오는 말이긴 한데 여성 공천 30% 네.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의무 규정은 아니고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의무 현재. 규정이죠, 30%. 근데 안 지켜졌잖아요. 안 이번 지켜졌어요. 선거에서. 예. 그러면 의무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무를 안 지키면서 음. 당에서 늘 이제 공천을 못하는 이유를 댄 게 준비된 여성 후보가 없다. 예. 경쟁력 그것에 대해서는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여성 활동가들이나 후보들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국을 보면.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가 리더십 센터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죠. 리더십 센터를 통해서 각 지역의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을 시켜서 준비된 여성 후보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리더십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단 한 명도 기초의원도 없었던 비례대표도 여성 후보가 없어서 못했던 그런 과거에 비하면 이제 두 텀을 돌면서 그리고 여성 의무공천 할당제가 이제 기초의회에서는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 의원 수가 많이 는 것은 사실이지만 30%까지는 안 가거든요. 규정을 만들면 좀 지켜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30%까지는 꼭 지키겠다는 게 저의 이제 약속이기도 했는데 예. 교육 시스템을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는 리더십 센터에서 중앙에 불러 모서 이제 중앙에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더 많은 여성 당원들의 참여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 시도당 여성위원회 필요하면 각 지역의 여성위원회별로 콘텐츠와 강사들을 파견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그런 거죠. 분권형이 필요해요. 그리고 네.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데 네. 저도 청년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있어 봤는데 무슨 교육은 항상 서울에서만 국회에서만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전남 춘천에서 초중고 대학을 다 나왔는데 그런 거 하나 들어보려고 해도 서울까지 올 수가 와야 돼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 안에 네. 그 돈 들여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예. 리더십 센터의 교육을 우리 여성 당원이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또 그것을 피드백 받아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또 지원해주고 예.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이것을 종합해서 당에서 뭐 법이나 정책이나 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것들은 또 중앙에서 반영하고 각 지방의회나 그 국회에서 이런 여성 당원들의 활동들을 어떻게 또 뒷받침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이런 당이 일들을 할 인재를 항상 영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대한 것에 힘을 좀 많이 쏟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수년, 수십 년 동안 우리 당에서 가장 고생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굳은 일 도맡아 하는 분들이 여성 당원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것에 비해서 어떤 대접을 받거나 기회를 갖거나 하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의도하지 않게 이번 여성위원장 선거가 영입이냐 육성이냐 이걸로 딱 나눠질 것 같은데요. 예. 그 두 번째 그 항목으로 가면 출마 선언문에 보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하셨던데 네. 현실적으로 당선된다고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무효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또 뭐 외교적 이런 게 있다고 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은 이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저희가 20대 국회 시작하는 첫날 5월 30일 날 그러니까 남인순 지금 이제 현재 여가 위원장이시죠. 대표 발의로 이제 결의안을 그러니까 냈습니다. 예. 이 국회 한일- 상임위원회 중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예, 위원장 남인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우리 이제 20명의 여성 의원들이 다 동참해가지고 이 한일 합의를 무효화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요. 지금 여성가족위원회도 겸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여가위는 아닌데요. 음. 잘못된 합의를 가지고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분이 저에게 국회에 찾아오셔서 예. 위안부 특별법 입법 청원을 이제 하셨습니다. 저희 고양시장이 같이 와서 이제 제가 예. 소개 의원이 됐고 지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너무 기니까 절차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12월 28일 날 한일 합의는 정말 잘못된 무효화 것이다. 해야 하고, 저는 전국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역에 요새 다니면서도 지방 의원님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그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회에서 결의안을 함께 동시에 그 촉구 결의안을 내거나 지역 여성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런 홍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쭉 해서 국민들이 저희 당에 바라고 있는 것이 네.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제일 해야 되지 야당이 않냐,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라고 네. 하는 것들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위안부 피해자 예. 할머니들의 문제를 가슴 속에 맺힌 한을 그렇죠. 풀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벌이하는 그 특별법은 뭐 이제 이분들의 명예 회복과 또 이제 사후의 어떤 이런 지원과 또 제일 이제 중요하게는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림일로 정하자 이런 내용들이 예.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좀 지켜지게 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이 한일 합의에 잘못되어 따른 있는. 강요된 화해를 그러니까 화해를 강요하는 그런 것은 좀 중단시켜야 되겠다. 화해와 치유대단 설립하는 그날 대학생들이 시위하고 뭐 하면서 막 끌려가는 그 네. 영상들도 국민TV를 통해서 막 보고 했었는데 교문위원으로서 활동하고 하시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실 거 아니에요. 저도 어디 기차만 타도 군인들 군복만 보면 왠지 모르게 쳐다봐지게 되거든요. 저 네, 옷은 덥지 네, 않을까 어쩔까라고 네, 하는 네.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 그렇게 자기 주장하다가 끌려 나오고 하는 모습 보고서는 어떤 생각 좀 드셨어요? 그날이 제가 출마 선언한 날입니다. 아. 그래서 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를 전국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선언문에도 그걸 넣었는데 예. 사실 제 20대 때가 좀 오버랩 됐는데요. 제가 20대 때 우리 전두환 군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하고 학생 운동할 때 그때도 학교에서 그렇게 그 1,500명이 들어왔다 그랬나요? 경찰 그렇죠. 병력이. 지금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내가 대학생에서 엄마가 됐는데 저희 딸은 이미 대학을 졸업한 그 20대 후반이 되는 예. 나이에 우리 그 대학생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사회 이건 사실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치유센터도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이화여대 이 사건도 그렇고 사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잘 그러지 않았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화면에 나오고 이 정부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또 넘어가 버리는 사회 풍토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가 좀 바로잡아줘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양향자 후보가 오셔가지고 유은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유은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패브를 저 유은혜 후보님 정말 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당에서 가장 존경하고 진짜로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따뜻한 분이 없는 거예요. 저 가장 존경하고 제가 가슴 아플 때 항상 먼저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보면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제가 가장 존경하고 유은혜 후보가 안 돼야 되는 이유. 내가 돼야 되는 이유 말고 유은혜 후보가 안 돼야 되는 유은혜 이유. 후보님 월급 받잖아요. 가장 존경하고 이렇게 따뜻한 분이 없다. 가슴 아플 때 항상 먼저 가서 상담하고 했었던 분이다.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제가 가장 존경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평을 하시고 사회자가 유은혜 후보가 그러면 안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 드렸더니 유은혜 후보님은 월급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대선을 생각하면 본인이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양향자 후보에 비해서 유은혜 후보의 강점이라고 하면 딱 둘을 비교했을 때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향자 후보 뭐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분이고 당에 왔을 때 제가 참 열심히 옆에서 잘 돕겠다. 예. 지금도 그런 마음은 뭐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성 최고위원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국 여성위원장은 당의 조직적 경험이나 당을 잘 모르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 와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당을 제가 이제 뭐 입당해서 당직 활동하고 비례대표 떨어져서 19대 지역하고 20대 국회까지 이렇게 쭉 당의 그 역사와 당원과의 그 생활을 함께 쭉 하면서 당을 잘 알고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대안까지를 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런 것들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여성위원장은 당을 잘 알고 그동안의 조직 활동의 경험과 운영상의
그 검증된 예.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나온 거고요. 그 네. 두 분이 나오니까 유권자들이 참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이번 선거의 주축이 뭐 온라인 10만 온라인 당원도 그렇고 또 어쨌든 그 대선 주자로서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문재인 대표 쪽에 좀 가깝지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들을 일반 유권자들이 갖고 계신데 다른 후보 경쟁에 비해서 두 분은 참 어려워요. 네. 양양자 후보는 문재인 대표가 영입해온 인재 영입 케이스고 이은혜 후보께서는 지난번 문재인 대표 시절에 대표 되자마자 바로 대변인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쭉 문재인의 입으로 이렇게 활동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누가 문심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출마하시면서 문재인 대표랑은 좀 상의해 보시거나 뭐 해보셨습니까? 뭐 말씀은 드렸고요. 근데 예. 이제 이 선거를 문재인 대표와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그 측근 뭐 맞아요. 뭐 이게 사실은 저희 선거의 쟁점이 되어서도 아니고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이제 선거 캠프의 홍보 단장을 하고 또 문재인 이제 대변인을 하면서 우리 당의 대선 승리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도부가 그 역할을 잘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양자 위원장보다 왜 여성위원장을 해야 하는지 아까 이제 전국 그 조직을 예. 기본 골관 조직을 바로 세우고 이것을 실제로 네트워크를 촘촘히 전국을 이렇게 좀 형성해서 하려면 다녀보시니까 네. 당선 가능성 나 몇 % 정도 될 것 같다. 뭐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50대 50이지 않습니까? 예. 전국 대의원 투표 현장 투표 50% 권리당원 투표가 있고. ARS 투표가 있고 그래서 그건 아직 이제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전국에 이제 이렇게 다녀보면 실제로 당 활동을 경험하고 당에 이렇게 조직 활동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전국 여성위원장이라는 역할이 이 조직적 경험과 형성된 네트워크가 이런 것들이 없이는 당장 와서 누가 하기 어렵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걸 또 예. 요구하고 계시고요. 확장력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저는 확장력이 생기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이 다 확장력 얘기를 하셔서 네. 근데 얼마 전에 손혜원 의원께서 예, 예. 페이스북에 이제 네. 글을 쓰시면서 네. 유은혜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은혜가 돼야 확장성이 생기는 거다 또 이렇게 네,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거든요. 그 확장성이라는 의미가 그냥 개인의 상징적 어떤 인물로의 확장성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의 기본 조직이 탄탄히 뿌리 내릴 때 그리고 당의 단결과 단합으로 당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사업과 그 역량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때 저는 확장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고 그래야만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서 우리 당의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튼튼한 뿌리 단결, 단합 여기 기초가 튼튼해야 이제 확장력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일단 본인이 당선이 되시면 네. 대선 승리는 꼭 가능한 거죠. 여성의 표심은 반드시 모아오겠습니다. 그 기왕에 대변인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저도 요즘 뭐 대변인이란 이름 사실 처음으로 해보거든요. 그런가요? 예, 남들은 다 대변인을 해본 줄 아는데 19대 때 대변인 안 예, 했었나? 대변인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러셨구나. 청년위원장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예, 처음으로 아무도 그거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근데 저도 실제로 사실 좀 그렇습니다. 낯선데요. 예. 그래서 대변인 처음 이제 맡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일반 시민의 질문을 받는데 한 분께서 질문을 이렇게 주셨네요.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조성우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네. 당 대변인이라는 직책은 무척 무거울 것 같습니다. 당 의견을 전해야 되고 또 기자들도 상대해야 되고 때로는 알고 있는 사안도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고 숨겨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정말 대변인으로서 다루고 싶지 않았던 사안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루고 싶지 않은 사안. 사실 지금 어떤 하나의 사안이 생각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당이 그때 이제 뭐 분열하고 분열기. 무슨 누구 개파다 뭐 또 분당이 된다 안 된다 누가 탈당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상황들이 막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 사실은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저도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탈당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매섭게 비판을 하면 이게 또 문재인 대표의 의중이라고 생각해서 분열을 더 촉발시킬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를 못하고 또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싶어도 늘 그런 수위 조정을 해야 하는 이런 게 참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약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개인이 아니라 당의 그리고 대표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의 개인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뭔가 좀 이렇게 중재하고 당의 어떤 그 갈등이나 이런 상황을 조금 제가 요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모른 있습니다. 척하는. 제가 나름 그 유명한 SNS 중독자이기도 하고 또 말도 좀 강한 편인데 저희 후보가 막 강하신 또 스타일은 아니시니까 워딩을 줄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김광진의 말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이게 소통을 배우는 자리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대변인의 경험이 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경청하는, 그러니까 듣고 뭔가 생각해서 이 함께 소통이라는 건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서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소통과 공감의 능력을 훈련하는 것에는 참 대변인이라는 역할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은혜 의원과 함께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배재정 의원이 여기 한번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었는데 이렇게 높임말로 얘기를 할 때 저 의원보다 배재정 의원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배재정 의원님과 유은혜 의원이 그렇거든요. 유은혜 선배는 정말 동안이시죠. 그러니까 유은혜 선배라고 하는 거니까 유은혜 의원이 훨씬 또 젊어 보이는데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구나. 저는 유은혜 의원이 더 젊어 보여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그렇죠. 지난 가끔 저도 이제 의원분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서로 간에 호칭을 이제 막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저야 이제 나이 차가 워낙 떨어지니까 뭐니까 그럴 일이 잘 없는데 이렇게 보면 두 분은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혹은 이분이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언니, 누나, 형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두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땐 배재정 의원님하고 유은혜 의원이시거든요. 네.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어떤 분들이 다 하면 그 유은혜 선배 이렇게 부를 때 진짜 저 나이 차가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오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별로 그렇게 강한 이미지가 잘 아니시잖아요. 겉으로 뭐 외모도 그렇고 또 우리 느낌에도 당 생활도 좀 오래 하시고 또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들 또 이제 이런 참 편안하고 부드러운 얼굴의 모습들이 많아서 그다지 학생운동 출신 386 이런 느낌은 잘 안 들긴 해요. 네. 근데 살아오신 이력을 보니까 강성운동권이셨던 것 같은데 강성이 아니고요. 예. 그 시절에 살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어쨌든 개파로 보면 김근태계라고 하는 것을 빼낼 수 없는 이름이실 것 같은데 김근태 전 의원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셨고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본인의 삶에 있어서 김근태라고 하는 이름은 또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92년, 3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이제 김근태 의장님은 워낙 이제 민청년 의장으로 또 이제 고문을 이겨내신 분으로 뭐 다 학생 운동을 하거나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92, 3년 경에 그러니까 김근태 의장님이 마지막 옥고를 치르고 이제 나와서 새롭게 그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공동대표를 하고 계실 때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저는 그때 이제 성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사무실을 같이 이제 한 켠을 빌려서 쓰면서 그 일을 이제 자연스럽게 성대 민주동문회는 월급이 나오는 곳이었습니까? 월급은 아니고 이제 약간의 활동비를 왔다 갔다 하는 활동비를 받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일로서는 처음 연을 맺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95년도에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또 당시에 이제 재야 활동을 했던 분들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희망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 이제 총선에 출마하시게 되거든요. 96년 총선에 이제 처음 출마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옆에서 저는 제가 81년도에 이제 대학을 입학하면서 80년 광주가 사실은 제 학생 운동의 출발점이었고요. 그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 참혹한 마음, 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그 제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저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였고 그래서 이제 광주 5월 광주의 정신이 사실은 제 청년의 출발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저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길에 김근태 의장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김근태 의장님과 같이 정치를 도우면서 시작했고 그분을 통해서 정치를 배워서 이제 당에도 들어가고 이런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럼 당직자 생활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신 당직자 거예요? 생활은 2004년도 이제 열린우리당 공채 1기로 제가 당에 들어갔고요. 그 전에는 이제 김근태 의장님의 뭐 후원회 사무국장, 한반도 재단 사무국장, 보좌관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뭐 당 적은 갖고 있었지만 당직자는 아니었는데 2004년도에 이제 열린우리당 공채 1기 당직으로 들어가서 2004년 총선 때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부대변인만 뭐 횟수를 한 7년 하다가 그래서 김근태 의장님은 사실은 저의 그 삶의 스승이시기도 하고 정치적인 또 스승이시기도 하죠. 제가 의장님 안 만났으면 사실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 혹은 또 정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우리가 함께 꾸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만나길 잘한 것 같습니까? 아, 그럼요. 그분 덕분에 사실은 뭐 손혜원 의원님도 그분 덕분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된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활동 과정 속에서 만났던 분들이고 김근태 의장님은 지금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주변에 함께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저의 가장 든든한 그 또 우군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도 정치를 하면서 김근태 의장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일, 그런 이루고 싶었던 꿈, 그것을 잃지 않고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꿈 얘기를 있습니다. 주셨으니까 네. 김태 의장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정치인이 됐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다르게 보면 이것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천현주님께서 질문 주셨던 건데 정치인 유은혜가 아닌 인간 유은혜로서 원래 갖고 계셨던 꿈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을 간직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루고 싶으신 것인지 뭐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네, 그 어릴 때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요. 출마 선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좀 교사의 길을 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위장 사실은 취업을 교사로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교직 이수를 같이 했었어요. 교직 과목을 신청해가지고 교직 과목 전공은 동양 철학과시던데 네, 그러면 어떤 과목을 교직 이수로 하신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동양 철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하면 도덕 선생님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별도로 저희 과를 졸업한 분이 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한문 선생님이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이제 과목으로는 도덕 과목이었는데 저는 아이들과 지내는 거를 되게 재밌어하고 지금도 아이들과 지내는 걸 행복해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교 생활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교사가 된다는 것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면서는 사실 직업이 아니라 어떤 제가 이제 나중에라도 그때는 운동권 이력 때문에 그 교사가 못 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또 이제 시험을 임용고시를 보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뭐 아이들과 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기회도 늙음하게 또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대학을 가셔서 대학생들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럴 기회가 있으면 또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음악을 뭐 살면서. 연주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 이제 노래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뭐 아. 이제 이렇게 그런 음악적 어울려요. 활동에 대한 거를 되게 뭐라 그럴까 잘 하지 못하면서 약간 이렇게 로망처럼 가지고 있는데 어려서 정말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피아노를 못 배우고 제가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그 나이 때에 저희 이제 집안이 막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늘 로망이었고 그랬는데 기회가 돼도 또 요새는 막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데 음악을 통해서 그 정말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음악이 서로 제가 또 선거 떨어지고 화해하고. 네. 여기 피아노 학원을 그러셨어요? 등록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잘하셨네.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요즘 뭐 바빠서. 대변인 안 나고 담임이라고 한 번도 못 가고 등록만 해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개인적 어. 그 소망이 있다면 조금의 짬짬이 제가 또 이렇게 그런 걸 배울 기회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서 나중에 좀 그 음악과 관련된 음악으로 소통하고 음악으로 치유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좀 음악적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사를 차리는 게 꿈이거든요. 아, 나중에 제가 만드는 영화에 영화 음악 하나 딱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 뭐 간단한 가족 얘기 잠깐 뭐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자녀는 있으시죠?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네. 예. 그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위장 취업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을 만났다 노동운동 하다가 이렇게. 노동운동 하다가 만난 건 아니고요. 저희 대학 동기고 아.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뭐 동기 친구로 이제 지내다가 4학년 저희 이제 졸업할 때쯤에 이제 그렇게 함께 그 학생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고 그게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까요? 저희는 이제 캠퍼스 커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동기에. 그런데 이제 남편이 수배 중에 제가 결혼하게 된 거죠. 근데 진짜 막상 저희는 그런 현실을 살아보지는 않고 그냥 이야기로만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혼할지 모르는 남자가 뭐 물론 본인도 약간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수배당할 것 같고 언제 이 사람 그 당시엔 또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사람인데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 수가 있나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역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배 중이었고 같은 사건으로 수배를 당한 후배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박종철 열사 물고문 사건이 있기 한 해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그렇게 잡혀가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유은혜 그런 의원님의 상황이잖아요. 표정과 얼굴과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것과는 잘 진짜 안 잘 어울려요? 매치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80년 5월 광주를 지난 후에 대학 가는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생 운동을 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암울한 그 억압받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학생들의 그 절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직간접적으로 뭐 본인이 직접 못하면 심정적으로라도 동조해서 도와주고 뭐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학생운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그 살아야 하고 이런 우리가 20대 때 그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하잖아요. 내가 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제 그런 것의 과정이고 그 실천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수배 중인데 수배 중에 이제 잡혀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좀 피하려면 이게 이제 수배 중에 남자가 혼자 살면 그때는 이렇게 왜 그 닭장집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제 막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그 공단 근처에 그런 데서 예. 남자 혼자 살고 출근을 안 하고는 막 신고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면 그래도 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건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뜬금없이 생각했던 걸 수도 있는데 남편이 예.
그럼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근데 저희의 황당무계한 생각이야. 상식으로는 수배 중이니까 네. 결혼을 해버리면 바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혼인신고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근데 결혼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부모님들이 갑자기 얘가 결혼한다 그러더니 수배 중인 남자하고 결혼 그 전에도 알고 계시기는 네.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하셨는데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얻고 딱 2주 이렇게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참 결혼을 대한민국이 했죠.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세대 분들을 사실 의원님 세대도 전쟁 세대를 정확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의원님 네. 81학번이신데 제가 81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그 나이 그렇죠. 터울인데 네. 사실 저희도 그 독재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책으로만 보는 수준이지 그것이 체감되지를 제가 잘 않아요. 요즘 뭐 쌍둥이들끼리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뭐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의 간극을 어떻게 잘 메꿔 나갈 수 있을까? 정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성,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여성운동 정말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날마다 급변하는 새로운 단어들도 많고, 진짜 어쩌다 보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도 모를 상황들도 막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여성운동에 대해서도 또 여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정치인 얘기 잠깐 뭐 해보면요. 재선의 이제 국회의원이시고 제가 알 때는 이제 초선 의원일 때 저랑 같이 이제 하셨는데 그 전에 비례대표를 한번 낙선하셨더라고요. 네. 그때도 비례대표 출마하실 때 당직자 선거 해가지고 아니었어요. 하셨습니까? 제가 18대 때 비례대표 신청해서 이제 19번을 받았는데 17대 때 비례대표를 그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비례대표 후보군을 이제 정해서 당직자 투표를 해서 당직자 투표가 아니고요. 그때는 한 500명인가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순번을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 중앙위원회에서 순번 비슷하게, 정하는 것과 예,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17대 때 비례대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18대 때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뭐를 하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신청을 했는데 18대 때 상황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거의 대부분 뭐 수도권에서도 전멸하다시피 낙선할 때 예. 그때 이제 김근태 의장님도 낙선하고 뭐 한명숙 총리도 낙선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구민주당 그러니까 박상천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통합을 하고 하면서 구민주당의 분들을 분들이 받아들여줘야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예,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비례대표 신청서랑 뭐 이렇게 공보물이랑 해서 냈는데 면접도 안 봤어요. 면접을 볼 기회도 주지 않았고 그냥 이제 신청서를 보고 그게 사실 무슨 신청서가 반영됐는지 잘 모르겠고 통상 근데 당직자분들은 그렇게 한번 비례대표 떨어지고도 다시 다음번 비례대표에 또 응모를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지역구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던 것과 두 번째는 그렇게 결심하시다 보면 저도 이제 해보니까 어디를 가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딱 결심하셨던 이유는 어떤 근거에 있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였고요. 제가 일산에 이제 계속 2000년 그때는 새누리당이 현역이었던 지역인가요? 그러니까 17대 때 한명숙 총리가 계셨던 지역이었고 이제 18대 때는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현역이 됐던 데였는데 저는 하여튼 제가 19번 받았는데 18번까지 되고 이제 제 앞에서 딱 끊어졌는데 그래서 비례대표의 그 선출 방식이 이제 그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잖아요. 17대 때 바뀌고 18대 때 바뀌고. 그러니까 18대 때는 뭐 면접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누가 간택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게 사실은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비례대표 번호를 받는 게.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지역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 이제 2010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저희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시장
고양시장으로 고양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 자리가 이제 공석이 돼서 대행을 예. 누구를 임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희 해보겠습니다.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주변에서 특히 여성 의원들이 비례대표 한 번도 안 하고 지역에 오면 너무 힘들다, 고생스럽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동안에 여성 의원들이 비례대표 한 번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인지도를 가지고 예, 하는 이제 거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근데 어떻게 이기셨어요? 노하우를 좀 저한테 전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 약간 운도 좀 따라된 것 같은데요. 근데 2010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아서 가서 지방선거에서 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장부터 그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저희가 그때 무지개 연대라고 해서 야권 연대 후보로 단일 후보들을 쫙 내가지고 다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의 승리가 좀 밑거름이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공천 받아서 19대 출마했을 때 상대 후보가 재선 시장 출신이었어요. 새누리당 후보가. 조직력이 만만치 않은 후보시겠네요. 조직력도 그렇지만 이제 인지도가 시장을 2번이나 한 분이니까 한 거의 사람들이 다 80%는 다 이분을 아는데 저는 이제 신인이고 잘 모르니까 80대 20, 8대 2의 인지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딱 그랬는데 재선 시장과 붙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조금 또 특수한 상황이 네.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인지도는 낮지만 재선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공과가 뭐 잘한 많죠. 게 네.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한 것 그 시민들의 이미 그리고 그 전에 저기 시장 선거에서 이분이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국회의원을 그렇죠. 출마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낙선한 것이 시민들의 이미 심판, 평가가 이루어진 사람이 다시 또 총선에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예. 때문에 그냥 피로감도 꿀리지 좀 있을 않고 거고. 꿀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만나고 일하겠다고 또 그 말씀드리고 또 했던 일들은 제가 현역은 아니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2년 동안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준비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도 그 고양시 4개 선거구 중에서는 사실은 가장 큰 표차로 이겼는데요. 예. 뭐 그렇게 많이 표차가 다른 지역이랑 많이 난 건 아니었지만 저희 고양시가 사실은 2,000표, 3,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그 과거의 그렇죠. 선거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한 6,500표 정도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여튼 결과를 보고 저도 감사했지만 다른 분들도 굉장히 깜짝 격려를 많이 놀라셨겠네요. 해주셨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다 유분회가 돼서 후보처럼 띄워주신 그런 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전당대회 치르면서 네. 후보 대리인으로 막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는데요. 네. 그 후보가 직접 와서 연설하시는 분도 있고 대리인이 와서 연설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의원님 지역구에 그 시의원분들이 와서 지원 유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들어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은 진짜 당선시키고 싶어서 와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탁탁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하여튼 그 말씀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가서 그렇군요. 몇 가지 마무리 말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어렵게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지난 4년간 멋진 의정 활동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국회의원 저도 짧게 해봤지만 본인이 한 것보다 잘 안 알려져요. 그리고 그 알려지는 것도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알려지는데 정말 국회의원은 법으로 세상을 바꾸고 또 이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뭐 통과된 법도 좋고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진짜 이거 하나는 내가 좀 바꾸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도 좋고 지난 4년 19대 국회에서 가장 애착 가졌던 법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관해서 내가 재선 의원이 됐으니까 이 힘을 통해서 이거는 꼭 해버리라 라고 하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도 우리 이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교문이고 지금도 이제 교문인데 제가 학교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그렇죠. 만나잖아요. 예, 학비 문제. 학교 비정규직의 한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제가 여성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 중에 한 부분이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인데 그때 이제
그 유기용 의원님이 간사였기 때문에 대표 발의해서 우리가 교육공무직법을 내놨어요. 그 학교 비정규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인데 그거를 19대 내내 초반에 냈는데 19대 내내 심의조차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를 사실 19대에서 못했고 또 누리과정 문제가 있죠. 이게 또 다 여성의 문제예요. 그렇죠. 돌봄 보육의 노동, 문제고. 하여튼 임신, 육아, 출산, 보육과 교육 이 시스템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만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나라가 책임질 테니까 애만 낳기만 하면 다 키워주겠다 했지만 뭐 아무것도 되는 거 없고요. 특히 누리과정은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금 이제 유보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도 현장에서 추경이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 추경 심의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이 그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누리과정 문제 이런 것들을 19대 국회 내내 싸웠지만 못했어요. 여소야대가 바뀌었으니까 실제 20대 국회에서는 뭔가 느낌이 다르신가요?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서 여소야대가 됐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야당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장도 이제 그 우리 당에서 배출한 의장이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의장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국회 청소 영역 노동조례 바로 했잖아요. 그게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화할 수 있고 야당이 힘을 모으면 19대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19대 때 그 못했던 것을 20대 때 제가 처음 들어와서 했던 게 이제 이 누리과정 문제를 재정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1호 법안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교부율을 2%만 올리면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이제 먼저 냈고 또 19대 국회 우리 당의 1호 법안이 반값 등록금 법안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19대 때 정부에서 그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반값 등록금이 아닌 형식으로 문제를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해서 그것도 제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등록금 문제를 정말 이 일정 한 번에 이거를 일시불로 다 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카드 수수료를 본인에게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법을 내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교육과 관련된 상임위에 있으니까 아이들의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이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좀 더 완화시키고 마지막으로 하나. 네. 우리나라 교육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 바꿔야 되죠. 사실은 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교육의 변화가 우리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어떤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정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회적 합의에는 여성들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모든 관심은 아이들 교육인데 그렇죠. 그 교육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엄마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생각을 바꾸는 일, 그 생각을 올바르게 함께하는 일도 여성위원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고 한데 요즘 전국 선거를 또 다니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이 되고 나시더라도 네. 또 시간이 되시면 톡쇼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앞으로의 방향성들 이런 거 더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듭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으실 테고 또 당내에서 선거를 앞두고 계시니까 여성위원장이 당선되면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겁니다. 그 하루하루의 그 미래가 기대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마지막으로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과 네. 또 이 방송 또 보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께 마지막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지나갔네요, 이 시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시고 질문도 올려주시고 감사하고요. 저는 여성이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힘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력한 여성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앞장서고 싶습니다. 유은혜가 그동안 쌓아오고 함께 해온 실력 그리고 또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혼신의 힘을 쏟아서 정권 교체에서 여성위원장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 또 당원 여러분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